출결하고 진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 강의록도 올렸을 텐데, 예,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하던 게. 예, 1327로 하시고요. 예, 강의록은 뒤까지 올렸죠. 예, 4-2까지 올라가 있고, 잘해야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쓰게 될 것 같아요. 자, 뭐, 질문이나 뭐, 의견 궁금한 거 있을까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4월 26일로 지금 잡혀 있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진도는 아마 4장, 지금 강의록하고 그 다음 강의록까지일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자만 올려놨어요. 장소랑, 뭐 범위, 진도 범위 뭐 이런 거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자, 조직과 장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고, 우리가 심장, 그죠? 심장과 혈관에서의 혈액순환, 그런 거 배웠고요.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혈류량, 일종의 저항처럼 생각해서 혈압과 혈류량과 저항과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창을 좀 정리하느라고. 자, 그다음에 레스피레토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걸 어디까지 했냐면, 예, 여기 렁 메카닉스부터 얘기할 차례 같아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폐에서 호흡과 기체교환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속도나 양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서 쓰이냐면은, 어, 그 폐의 그 현재 기능,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그 기능을 수치로 표현하는데 이런 수치들이 사용이 되곤 합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뭐 여기 좀 쓰여져 있는 게 많긴 한데, 뭐 하나씩 보면 그렇게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먼저 하나 볼까요? 어, 그래서 그 앞장에 정의들이 쓰여 있는 거하고 뒷장에 그림을 같이 좀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걸 일단 측정하는 걸 한번 볼까요? 측정을 할 때 이제 스피로미터라고 부르는데 스피로미터 같은 걸 사용해서 어, 그,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아마 한두 번씩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막대기 같은 거에 이제 그 공기를 불어넣죠. 그럼 이제 그 불어넣는 공기의 양, 시간에 따른 양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계 전자장치로 하기도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불어넣으면 예, 공기가 여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밀어내는 거죠. 눈금을 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거나 여기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측정을 하면 이제 이런 그래프로 측정이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부피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호흡을 할 때는 이렇게 호흡을 할 거고, 아까 봤던 스피로미터로 측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다가 이제 들이마시죠. 그러면은 부피가 커졌다가 내쉬고, 최대한 내쉬라고 하죠. 최대한 내쉬라고 했다가 다시 들이마시고 호흡을 하고 이렇게. 물론 최대한 내쉰다고 해서 그 폐에 있는 기체량이 0이 되진 않아요. 그죠? 일정량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처음 보면 타이달 볼륨이라고 돼 있죠. 예, 노멀 브리딩을 할 때 들어오고 나가는 양입니다. 타이달 볼륨은 여기죠. 그래서 각각의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은 토탈 럼 캐파시티인데 일단 그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고 저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예, 토탈 럼 캐파시티는 여기죠. 그러니까 그 폐의 전체 크기라고 보면 돼요. 그죠? 폐의 전체 크기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이탈 캐파시티라는 것은 정의가 익스헤일 될 수 있는 맥시멈 공기량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치에서 갔다가 최저치까지 차이가 바이탈 캐파시티예요. 자, 레지듀얼 볼륨이라는 것은 익스헤일 한 후에 남아있는 기체의 양,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스피레토리 리저브 볼륨 IRV는 그 노멀 브리딩 할 때, 보통 호흡을 할 때 인헤일 한 뒤에 더 인헤일 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그 최고점과 일반 호흡을 할 때의 최고점 차이죠. 예. 최대한 들이마셨을 때 최고점하고 일반 호흡을 할 때의 최고점 차이. 예. 익스피레토리 리저브 볼륨은 일반 그 호흡을 할 때 최저점과 그다음에 최대한 익세일을 했을 때 최대한 내뱉었을 때의 최저점 차이죠. 이만큼. 그다음에 인스피레토리 캐파시티. 인스피레토리 캐파시티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예, 요만큼. 일반 호흡을 할 때 내뱉은 후에 들이마실 수 있는 최대한. 그다음 펑셔널 리지듀얼 캐파시티는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일반 호흡을 할 때 내뱉은 후에 남아있는 기체량.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죠. 거의 모든 구간에 다 이름이 있는데, 사실 앞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건 뭐 토탈 렁 캐패시티나 바이탈 캐패시티나 뭐 그런 파라미터들이 그 폐의 기능을 표현하는 데 주로 많이 쓰여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그 평균치들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평균치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대충 알 수가 있고 몇몇 좀 관심 가는 파라미터를 보자면 토탈 렁 캐패시티가 한 6,000 세제곱센티미터 이게 진짜 그 폐의 전체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다음에 바이탈 캐패시티가 최대한 내뱉을 수 있는 양 4,800. 그러니까 한 아직도 한 20% 정도는 항상 그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예. 타이달 볼륨을 한번 볼까요? 타이달 볼륨은 한 400이니까 사실 전체 용량이 6,000인데 일반 호흡을 할 때는 한 400밖에 왔다 갔다 안 해요. 실제로는. 엑서사이즈를 할 때 한 2,000, 3분의 1 정도 쓴다는 거죠. 물론 한 호흡일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양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스피로미터로 측정을 하면은 이렇게 파형으로 측정이 되죠. 파형으로 측정이 되는데 요 파형을 측정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왼쪽에 요 수치는 사실은 상대값이에요. 처음에는 적어도.
무슨 소리냐면 이 아래에 있는 레지듀얼 볼륨 있죠? 레지듀얼 볼륨은 스피로미터 자체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아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알기 때문에 폐 전체가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죠. 스피로미터만으로는. 그래서 다른 좀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하면서 측정을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차이만 구할 수 있지 제일 밑바닥부터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레지듀얼 볼륨하고 뭐 이런 토탈 런 캐패시티 이런 거는 사실은 스피로미터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한 대로 토탈 런 캐패시티를 알아내는 방법을 한번 여기 이샘플에 써 있죠. 어, 여기는 아니네요. 요 토탈 런 캐패시티 알아내는 거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뒤에 나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위에 그래프 보면서 뭐 덧셈 뺄셈으로 구하면 돼요. 토탈 런 캐패시티가 주어져 있죠. 5.9리터로. 그 다음에 인스피레토리 캐파시티 IC가 3.3. 그 다음 펑셔널 레지듀얼 캐파시티 FRC를 구하라고 했어요. 어, 그 다음에 레지듀얼 볼륨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뭐냐고 물어봤죠. 지금 토탈 런 캐패시티 위를 한번 볼까요? 다시 그래프를 보면서 보시면 돼요. 토탈 런 캐패시티가 주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IC가 주어져 있죠. 인스피레토리 캐파시티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펑셔널 레지듀얼 캐파시티는 그냥 빼면 되죠. 예,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레지듀얼 볼륨을 물어봤잖아요. 레지듀얼 볼륨. 요걸 알려면은 뭐 토탈 런 캐패시티를 기준으로 한다면 바이터 캐패시티를 알면 되겠네요. 그죠? 토탈 런 캐패시티에서 바이터 캐패시티를 빼면 레지듀얼 볼륨이 나오니까. 예. 물론 뭐 요런 걸 알아내도 됩니다. 요런 걸 알아내서 FRC에서 빼면 요게 나오니까. 그죠? 예, 그냥 뭐 덧셈 뺄셈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TLC는 스피로미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스피로미터로 알 수 있는 게 뭐 건강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그 지금 이야기한 볼륨 같은 거 부피 기준으로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나오지만 속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스트 익스피레토리 볼륨이라는 게 FEV인데 1.0이라고 하죠. 1초 동안 익셀된 볼륨, 그러니까 같은 볼륨을 내뱉더라도 같은 부피를 내뱉더라도 속도가 느리면 뭔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 1초 동안 나온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바이터 캐패시티의 80%가 1초 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FEV하고 바이탈 캐패시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이탈 캐패시티인데 다시 볼게요. 요거였죠.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최대한 내뱉는 거. 예, 요게 그 폐 기능을 대표하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게 그러면 안 좋다. 요게 일반 수치보다 낫다. 그러면은 뭔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FEV도 생각할 수 있어요. 1초 동안 내뱉은 양. 그러니까 이건 속도의 개념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 VC와 FEV가 둘 다 평균치보다 줄어들었다. 비슷한 비율로.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어, restrictive disease라고 합니다. restrictive disease. 예, 요게 뭔지는 조금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FEV가 VC보다 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VC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는데 FEV가 더 줄어들었다. 그거는 그 obstructive disease라고 합니다. 요거는 restrictive disease는 뭐고 obstructive disease 뭐냐? 우리가 아까 호흡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폐기능을 생각할 수 있고, 폐기능이 잘못됐을 수가 있고, 아니면 폐기능은 괜찮은데 기관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관지가 수축이 되었거나 염증이 생겨서 부어가지고 아니면 예민해져서 뭐 일반적으로는 기관지보다는 폐기능이 잘못된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restrictive disease라는 건 폐기능이 잘못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FEV와 VC가 둘 다 줄어든 거고요. obstructive disease라는 건 폐기능은 괜찮은데 다시 말해서 폐 용량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VC는 괜찮죠. 네, FEV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호흡이 잘 안 된다는 소리니까 뭔가 기관지 쪽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이제 obstructive diseas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라미터들을 비교하면 어디가 잘못됐을 확률이 높은지를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TLC를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가스 다일루션 테크닉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가스의 그 조성을 알고 있는 믹스처를 들이마십니다. 물론 몸에 나쁜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헬륨 같은 거를 들이마셔요. 그걸 트레이스 가스라고 합니다. 이너트한 걸.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이마시고 내뱉어요. 그러면은 들어왔을 때와 나갔을 때의 농도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폐에서 다일루션이 되니까 다일루션 된 거를 측정을 하면 TLC 볼륨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예제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이것도 뭐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자, 2리터를 들이마셨는데 이너트 가스가 10%가 들어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들이마신 다음에 이퀄리브리엄 도달했더니 2.7%가 됐습니다. 토탈 런 캐패시티. 그러니까 희석된 비율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처음 농도 곱하기 처음 부피, 나중 농도 나중 부피.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 더하기 TL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TLC가 5.4리터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심장 설명을 할 때, 심장 쪽 설명할 때 어, 압력과 유속과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혈관을 통해서 흐를 때. 그 폐에서 기체 이동이 일어날 때도 비슷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을 보시면 압력차, 그다음에 부피 유속, 그다음에 리지스턴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체가 흘러가는 거니까 기관지나 폐에서의 어떤 저항값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요거는 좀 나중에 한번 비슷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계산만 해볼까요? 요거 사실 뭐 제가 쓰라고 비워놓은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요. 어, 요거는 연습을 스스로 해보라고 제가 그냥 비워놨어요. 네, 답도 안 적어놓고 너무 뭐 간단한 거라서 문제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알비올리의 토탈 서피스 에리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개수가 300밀리언 개가 있고 각각이 300 마이크로미터 다이미터예요. 구형이라고 가정을 해야죠. 구형이라고 가정을 해서 300 마이크로미터의 구의 그 표면적을 구하고 거기다 300밀리언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구하면 되고 토탈 볼륨도 비슷하게 구하면 되죠.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 큰 숫자가 나오는지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플로우 레이트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건 뭐 너무 간단한 거라 답을 다 써놨어요. 700ml를 3초 동안 들이마셨으면 뭐 14리터 퍼 미닛. 단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변환한 거예요.
그럼 리지스턴스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볼륨 플로우 레이트 계산한 거 아까 14. 그다음에 프레셔가 여기서 얘기하는 프레셔 드롭이라는 것은 바깥쪽의 대기압과 폐 안쪽의 프레셔를 얘기하는 거죠. 프레셔 드롭이 대략 5mm Hg라면 리지스턴스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벤틸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호흡 속도를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스 밸런스, 산소에 대한 매스 밸런스를 세워줄 건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어큐뮬레이션은 제로고, 예. 자, 들어오는 산소의 양과 나가는 산소의 양 빼기 소비되는 산소의 양. 자, 여기 식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게, 이 V가 여기서는 볼륨 플로우 레이지거든요. 여긴 벤틸레이션 레이트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속도, 부피 유속 개념이고, 그 중에 산소의 프랙션, 토탈 프레셔분의 산소 프레셔니까. 그다음에 이건 나가는 벤틸레이션 레이시고, 뭐 똑같죠 사실은 들어오는 거는 나가는 거는. 거기에다가 토탈 프레셔분의 산소 프레셔. 근데 여기는 대기압에서의 값이고 여기서는 폐에서의 값이니까 다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물론 단위는 똑같지만 의미하는 건 달라요. 여기는 산소의 소비 속도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rate of oxygen consumption이에요. 요건 물론 단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V를 쓴 건데. 그래서 요 식이 성립을 하겠죠. 이 뒤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면 뭐 어떤 건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 알비올라에서 폐에서의 산소 분압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대기압에서의 산소 분압 이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산소 소비 속도 곱하기 폐에서의 그 토탈 프레셔 나누기 벤틸레이션 레이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식은 요걸 그냥 다시 정리한 거예요. 요거 조금 한번 수식을 한번 옮겨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뭐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꿨냐? 자,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폐에서의 산소양이에요. 화에서의 산소양. 프레셔 단위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요거는 그냥 일반 숫자죠. 대기압에서의 산소 분압이니까 대략 뭐 0.2기압 되겠죠. 그다음에 요건 벤틸레이션 레이시니까 이게 사실 뭐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속도죠. 호흡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속도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폐에서의 토탈 프레셔. 그다음에 요거는 산소 소비 속도. 요것도 일정하겠죠. 몸 상태가 일정하다면. 물론 뭐 운동 같은 걸 하면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고정하고 요것도 고정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변수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y축이 폐에서의 산소 분압이고요. 여기서 위에 보시면 요거 x축이 벤틸레이션 레이지예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즉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옥시전 컨섬션 레이트이 낮을 때는 벤틸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파셜 프레셔, 산소 파셜 프레셔가 올라가죠. 폐에서의 산소량이 올라가고 보통 기준치가 요만큼이라면 요 이상이면 이제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한 뭐 요 정도 근처에서 호흡 속도를 유지하고 있겠죠.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뭐가 달라져요? 옥시전 컨섬션 레이트 올라가는 거죠. 옥시전 컨섬션 레이트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그래프가 다른 곳에서 그려집니다. 오른쪽으로 일단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즉 다시 말해서 동일한 폐에서의 산소 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훨씬 높은 산소 그 벤틸레이션 레이트를 유지해야 돼요. 즉 숨을 더 빨리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와 폐에서의 산소 농도의 차이를, 산소 분압의 차이를 경향을 요 수식으로 표현해서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체의 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화공양론이나 공정계산 때 헨리의 법칙을 배웠죠. 헨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기체와 액체 상에 모두 그 기체 성분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보통 설명하는 게 이제 산소죠. 그 액체가 이렇게 있고 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물과 그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분리돼 있다가도 일정량이 이제 여기 기체에 있던 산소가 액체 속으로 녹아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산소는 대부분은 요 기체상에 존재하지만 일부분은 요 액체상에 녹아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산소의 농도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요 액체상에서의 농도입니다. 그죠? CO2라는 건 여기에서의 농도예요. 농도는 PO2. PO2는 여기서의 분압입니다. 기체상에서의 분압과 직선관계에 있고 선형관계가 있고 헬리스 컨스턴트 H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헬리스 컨스턴트가 정해져 있어요. 이 값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산소의 분압, 기체상에서의 산소 분압, 액체상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이렇게 직선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그 산소의 경우에는 헬리스 컨스턴트가 굉장히 작아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 기체상의 존재라고 잘 녹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경우에 문제가 좀 되는데 혈액에 굉장히 낮은 농도로 녹아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아래쪽이 디졸브드 옥시전이에요. 헬리스 로우로 계산을 한. 그러면 PO2가 아무리 높아져도 산소 농도는 굉장히 낮아요. 높아지지가 않아요. 워낙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잘 녹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에 헤모글로빈이 있는 거죠.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산소를 인위적으로 잡아줘서 혈액 안에 머물도록 해줘야지 산소 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약간의 과정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몇 배 차이가 납니다. 헤모글로빈이 있을 때 산소 농도와 혈액에서 헤모글로빈이 없을 때 산소 농도 차이 굉장히 많이 나죠. 이 정도로는 사람 몸을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산소 공급을 헤모글로빈이 없이는. 그거와 관련된 계산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그 용어를 먼저 설명할 건데 옥시전 텐션이라고 하는 게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옥시전 텐션은 그냥 산소 농도 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산소 농도를 이제 보통 압력 단위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의 분압이 20mmH다. 여기죠. 그러면은 세츄레이션이 여기를 보시면 대충 한 약간
숫자가 대충 써져 있는데 한 20 몇 프로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예, 숫자는 그냥 20이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헤모글로빈이 존재할 때. 자,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답이 써져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조금 천천히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예, 쓰진 않더라도. 자, 그럼 옥시전 딜리버리, 헤모글로빈이 없을 때 옥시전 딜리버리를 한번 헬리스 로우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대기압은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산소는 20%니까 요만큼이 산소의 파셜 프레셔고, 자, 헬리스 컨스턴트 아까 주어진 값, 그러면은 헤모글로빈이 없을 때 혈액에서의 산소 농도는 그 두 개의 곱, 즉 요만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만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심장 배울 때 알았던 게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게 있었죠. 분당 5리터의 혈액이 심장 밖으로 나가서 온몸의 공간이 공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급되는 농도 곱하기 공급되는 볼륨 플로우 레이트, 이 곱하기가 토탈 옥시전 서플라이가 되는 거죠. 요 값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요거는 그냥 주어진 수치예요. 사람 몸에서 산소를 필요하는 양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가 됩니다. 단위가 똑같을 때. 대략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헤모글로빈이 없으면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의 한 1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 9% 정도. 자, 요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잠깐만 보고, 아직 시간은 좀 애매해서 조금 더 진도 나간 다음에, 쉬도록 하죠. 예.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했죠?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산소 농도를 표현할 때는 좀 표현법이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헌을 보거나 자료를 볼 때, 책을 보거나,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농도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뭐, 그 질량 농도나, 질량 기준 농도나, 아니면 뭐 몰수 기준 농도로 이런 식으로 쓰겠죠? 예,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요게, 무슨 숫자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제가. 뭐 아무튼 요 농도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물의 일정 물의 부피당 예, 산소의 몰수가 되겠죠. 예. 근데 그 산소는 기체니까 스탠다드 템퍼레처 앤 프레셔 기준에서 상태에서 1몰이 있다면 요만큼 볼륨을 차지하죠. 예, 이상기체 그 식에서.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면 즉 22,400cm 세제곱을 곱하면 예, 그 부피당 부피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체니까 기체는 부피로 표현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분의 부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옥시전 텐션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옥시전 텐션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밀리미터 Hg, 킬로파스칼 이런 식으로 압력 단위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는 가스 페이즈에서의 산소의 파셜 프레셔, 분압을 의미합니다. 예. 근데 농도를 얘기할 때도
옥시전 텐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실제 액체에서의 농도는 아까 계산한 대로 헬리스 로우를 적용해서 헬리스 콘스턴트를 곱하기 해서 액체에서의 농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단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옥시전 텐션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측정은 기차상에서 측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퓨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쉬도록 하죠. 자, 그럼 그 탄소나 이산화탄소가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폐에서 디퓨전 확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캐필라리와 요 알비올라의 요 멤브레인이 굉장히 얇다 그 얘기를 했었죠. 뭐 0.5에서 1.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일단 한 1 마이크로 정도만 돼도 굉장히 얇은 거예요. 네. 세포가 기본적으로 세포 자체가 한 10 마이크로미터 되거든요. 동물 같은 경우는 하나 세포 두께보다도 훨씬 얇은 거죠. 이 부분만 굉장히 얇게 특화가 되어 있고 서펙턴트 디터전트 성분이 이제 그 서피스 텐션을 줄이기 위해서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일종의 막이니까 요 막을 통과하는 확산 속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디퓨전 레이트는 일종의 뭐 디퓨전 여기서 디퓨전 캐파시티라고 했어요. 디퓨징 캐파시티. 뭐 양쪽의 프레셔 차이에 비례한다. 예. 알비올라 쪽의 프레셔, 캐필라리제 쪽의 프레셔 차이 곱하기 디퓨징 캐파시티. 자, 디퓨징 캐파시티가 요 막을 통과하는 속도에 대한 개념이 될 텐데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표면적 A 곱하기 솔루빌리티예요. 요거는 뭐의 솔루빌리티냐? 자, 여기 있는 가스가 요 막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솔루빌리티를 의미해요. 예, 일반적인 뭐 리퀴드에 솔루블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비슷하지만 요 가스가 여기 있는 가스가 요 멤브레인에 녹아드는 솔루빌리티. 그다음에 요 멤브레인에서의 그 가스의 디퓨지비티, 디퓨전 코에피션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확산 계수예요. 그다음에 멤브레인의 두께입니다. 요걸로 이루어진 게 디퓨징 캐파시티고 여기에 대입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뭐 물질 전달 같은 데서 배웠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플럭스 이런 식으로 배우죠. 디퓨전 코에피션트 곱하기 농도 구배 DCDX 이렇게 배우죠. 자, 이 경우 지금 상황에서의 농도 구배는 캐필라리에서의 농도 빼기 알비올라에서의 농도 나누기 두께입니다. 그죠? 이게 DCDX예요. 그리고 멤브레인에서의 농도는 산소의 분압 곱하기 솔루빌리티예요. 예, 아까 K가 솔루빌리티라고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솔루빌리티 코에피션트.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면 스테디 스테이트 플럭스는 마이너스 D DCDX고 DCDX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다시 또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지금 C를 P로 바꾼 겁니다. 그죠? K가 나오고 이해가죠? 예, 요걸 빼낸 겁니다. 그 다음 장에 가볼게요. 그럼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아까 여기다가 이제 A를 곱했죠? A를 곱했어요. A를 곱하고 요거를 묶어서 디퓨징 캐파시티라고 합니다. DL 아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는 물론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뭐 질소나 헬륨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일산화탄소는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 중독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솔루빌리티, 멤브레인에 얼마나 녹아드느냐, 솔루빌리티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지금 이 테이블에서 주어진 게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솔루빌리티의 곱의 비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솔루빌리티의 곱을 각각의 가스에 대해서 곱한 거와 산소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산소의 경우는 당연히 1일 거고 CO2는 20, CO는 0.8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윗부분은 아마 좀 비어 있을 거예요. 설명을 먼저
듣고 아니면 들으면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가스에 대한 뭐 DL이나 D를 알아내고 싶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 일단 이럴 때 일산화탄소를 쓸 수 있는데 혈액에서의 산소 농도는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들이마실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 캐필라리에서의 CO는 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0입니다. 0이에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식을 전개를 해보면 예, 요게 0이기 때문에 여기 0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CO에 대해서 요식을 한번 적용한다고 해볼게요. 요거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일산화탄소에 그 들어가는 볼륨 플로우 레이트죠. 그게 요거예요. 볼륨 플로우 레이트고 요거는 일산화탄소의 예, 폐에서의 농도예요. 예, 그러면 나눠지고 그 나눠진 게 일산화탄소의 디퓨징 캐패시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게 0이니까. 요게 0이니까. 이해가죠? 예, 간단하게 요식에서부터 유도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요거는 어, CO 컨섬션 레이트예요.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인체에서는 CO가 거의 제로기 때문에 아주 낮은 농도의 CO를 들이마신 다음에 예, 농도가 없어 떨어지는 속도를 측정하면 되겠죠. 그럼 그게 컨섬션 레이트이 되는 거고, 그럼 V를 예,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A와 델타는 계산을 해보거나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예, 뭐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찾아보거나 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V와 P를 측정을 하면은 디퓨징 캐패시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퓨징 캐패시티가 DL은 DKA 나누기 델타이기 때문에 지금 요 비율이 주어져 있잖아요. 요 비율이 주어져 있은 그 CO에 대한 DL 값을 알게 되면은 요거를 나누기를 하면은 제가 지금 펜이 없어가지고 사실 좀 못 쓰고 있어가지고 불편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식을 써보세요. 그럼 이거 DCO, KCO가 되겠죠. DO2, KO2가 0.81이에요. 그럼 그걸 알고 있고 우리가 DL 값을 알고 있는 거죠. DL 값을 알고 있으면 그걸 조합해서 나머지 가스에 대해서도 DL과 D 값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해 가나요? 일단 요거를 좀 필기를 하고요.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휴식을 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펜이 없어가지고 좀 쓰기가 불편하네요.
예, 다시 시작합시다. 예, 늦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펜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 잠깐, 아까 설명하는 게 약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타이핑을 좀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파일을 좀 바꾸고, 어, 어, 공유를 다시 할게요. 예, 여기 부분을 조금 적으세요. 예, 말로만 하려니까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필기를 다시 했으니까, 잠깐만요. 예, 자, 아까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자, 그 폐에서의 막을 통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확산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 했고, 요거는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각각의 경우에 솔루빌리티와 각각의 경우에 그, 그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솔루빌리티의 곱이 알려져 있어요. 곱의 비율이 정확하게는 곱의 비율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 표가 있다고 한다면 요 표를 쓰면은 그 실제 값, 실제 그 diffusion capacity DL하고 diffusion coefficient D, 다른 기체들에 대한 요 값들을 찾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예, 카본 모녹사이드, 일산화탄소를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의 혈액에서의 농도를 제로라고 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예, 여기 다음 장에 넘어 요걸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요식이 성립을 하니까 요 값과 요 값을 알면 되는데 요 값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측정을 하냐 하면은 소량의 아까 얘기했듯이 소량의 CO를 포함시킨 가스를 기체를 들이마시고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면 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DLCO를 알 수 있는 거죠. DLCO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DCO 곱하기 KCO 곱하기 A 나누기 델타. A하고 델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죠. 알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실제 값을 알 수 있고 그러면 DO2, KO2의 실제 값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위에 표는 비율로만 주어져 있어서 실제 값이 안 주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값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요 다른 기체들에 대한 값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나요? 예. D 어떤 뭐 예를 들어서 CO2에 대한 D와 K의 곱을 알아낼 수가 있고 여기로부터 예, K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D 값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걸 보면서 한번 구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토픽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심장에서의 혈액 순환과 그다음에 폐에서의 호흡과 기체 교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도 간단한 뭐 여러분들이 보통 뭐 유체역학이나 물질 전달에서 배우는 수식에 비하면 거의 뭐 엄청나게 간단하죠.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좀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 이제 그 다음 토픽은 여기 써져 있듯이 다이제스천, 업소프션, 메타볼리즘이니까 소화, 흡수, 대사예요. 소화, 흡수, 대사는 어, 뭐 우리가 뜻은 다 알죠. 예, 음식이나 약을 섭취했을 때 소화가 되고 몸 안으로 흡수가 되고 몸 안에서 대사가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우리가 설명했던 심장이나 폐에서의 기능에 비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심장은 단순히 좀 심장하고 기체 교환, 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그냥 혈액을 펌핑하는 거고, 그죠? 폐는 호흡을 하면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어떤 현상들의 숫자가 더 적어요. 더 적은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게 여기 소리가 울려가지고 끊으라고.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심장이나 폐는 관련된 현상이 비교적 간단해요. 기체의 이동이나 교환, 아니면은 심장의 물리적인 이동. 그러니까 심장은 굳이 간단하게 러프하게 비유를 하자면 컨벡션이죠. 예, 프레셔가 주어지고 그로부터 플로우가 생기니까 밀어내서 그 폐의 기체 교환은 컨벡션과 디퓨전입니다. 그죠? 컨벡션으로 우리 컨덕션 존, 디퓨전 존 배웠잖아요. 그래서 컨벡션으로 기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디퓨전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요. 지금 설명할 다이제스션, 업소션, 메타볼리즘은 컨벡션, 디퓨전, 리액션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러프하게 표현을 하자면.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나 유체가 이동을 하고 컨벡션으로, 디퓨전, 확산으로 또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화학 반응을 거쳐서 대사가 되거나 뭐 분해가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물리화학적인 현상이 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해석하기가 복잡하지만 또 반대로 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양분이라는 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얘기하는 다이제스티브 트랙은 굉장히 길죠. 튜브 형태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튜브의 안쪽은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부학적으로는 몸의 바깥쪽이라고 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메카니컬하고 케미컬하고 트랜스포트, 물질의 이동까지 전부 다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프로세스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반응공학이라든지 유체역학이라든지 물질 전달에서 배운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씩 적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해부학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통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요 해부학적으로 요 소화기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에소파거스가 식도입니다. 예,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에 가서 소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장에서 흡수가 되고 뭐 대장에서 또 흡수가 되고 이제 직장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뭐 각각의 그 소화기관에서 역할은 대충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요게 이제 한 장에 가서 흡수가 되는데 요 특히 소장에서 흡수가 주로 되죠. 영양성분들은. 소장에서 흡수된 성분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뭐 대장, 직장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음식물 남은 것들을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실제 영양 성분들은 이제 그 장에서 흡수가 되면 이게 간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장하고 간을 연결하는 포탈 베인이라고 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은 이제 그 몸에 있는 다른 혈관 부위하고 다르게 장하고 간만 연결해요. 마치 장하고 간하고 다이렉트하게 연결하는 그 고속도로가 있듯이 이렇게 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장에서 흡수된 물질이 간으로 일단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간으로 일단 가면은 그 그러니까 장에서 흡수된 물질이 간으로 일단 가요. 그래서 간에서 일단 해독 작용을 거치고 왜냐하면 몸에 안 좋거나 독성이 있거나 뭐 그런 물질들을 섭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꼭 약을 먹지 않더라도 음식에서도 그러면 그게 간에 가서 해로운 물질들은 덜 해로운 물질로 분해가 일단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 다음에 간을 통과한 혈액이 다시 그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온몸을 순환하는 혈관하고 연결이 돼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다른 장기에 노출이 되기 전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장하고 간을 먼저 통과를 해요. 예, 그래서 그게 해부학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걸 먹었거나 독이 있는 걸 먹었을 때 온몸에 통과를 바로 노출이 돼 버리니까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장에는 굉장히 많은 면역 세포나 면역 기능이 존재를 하고 생각보다 많아요.
간 미생물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해독작용, 대사작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도 또 차례차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해부학적인 거를 먼저 좀 볼게요. 그래서 여러 겹, 요게 이제 장벽, 그 튜브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장벽을 이 단면을 그려놓은 건데,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이제 그 이름을 보자면 바깥쪽이란 게 요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쪽이 이제 루멘이라고 그래요. 요 안쪽 내벽을 루멘이라고 그러는데, 요 내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세로사, 롱기튜디널 머슬 레이어, 서큘러 머슬 레이어, 뮤코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부학 용어라서 사실 이름이 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대충 뭐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신경학적으로 또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란 게 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추신경계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엔테릭 너버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줄임말로 이걸 CNS, 이걸 ENS라고 하는데,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뭐 뇌와 이제 척추 요걸 연결하는 어 중추신경계를 얘기하죠. 엔테릭 너버스 시스템의 엔테릭의 소화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에도 독자적인 신경 시스템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많은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뭐 그 장이 안 좋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뇌와 장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는 알고 있고, 뭐 일부 메커니즘도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거는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사례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소화가 안 된다. 그거는 뇌에서 장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에서 어떤 염증이 일어나거나 어떤 미생물이, 장미생물이 어떤 특정 종류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게 거꾸로 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뭔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겹으로 되어 있던 이 조직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중에 근육 레이어가 있다고 했죠. 예, 그 근육 레이어들이 컨트랙션을 하면서 페리스탈시스, 연동 운동을 합니다. 연동 운동의 가장 큰 기능은 당연히 음식물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면역기관이 많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단순하게 면역 세포들만 많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장에 존재하는 특정 면역 관련 기관들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많이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갈트라고 해서 got associated lymphoid tissue. 그 림프관 같은 게 장에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또 페이어스 패치라고 해서 면역 세포들이 모여 있는 기관들이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고, 자, 그다음부터는 그 소화기관의 그 각각 기관에 대해서 차례대로 대략적인 것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스토막, 위입니다. 예, 위가 이제 소화를 담당하죠. 그래서 소화 과정은 그 기계적으로 고체 음식을 분해를 하거나, 그 다음에 더 작은 몰리큘들로 용해를 디솔브 시키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그 위산 용액을 사용을 하죠. pH가 1 정도인 굉장히 산성이 강한. 그래서 이거는 그 음식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또 하고 다른 역할도 좀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역할은 그 외부에서 들어온 박테리아들의 대부분이 요 위에서 죽어요. 왜냐하면 pH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 먹고 사실 뭐 식중독에 걸리거나 그런 거는 요 과정을 다 거쳐서 살아남은 미생물들이 장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독한 놈들이죠. 그 pH 1을 살아남아서 간 거니까. 대부분은 한 99%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다음에 요 게스트릭 주스,
게스트릭 주스라고 하는데, 또는 게스트릭 플루이드라고 하는데, 그 위산 용액의 또 하나 그 기능은 엔자임을 액티베이션 시켜요. 펩신이라는 엔자임은 단백질을 위에서 분해하는 엔자임인데, pH 1일 때 액티베이션이 돼요. 요 환경에, 위 환경에 특화돼가지고, 예,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스몰 인테스트로 넘어가죠. 스몰 인테스트는 그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게 좀 어려운데 듀오데넘, 제주넘, 일리움인데 이게 이름이 조금 그 생소하죠. 네, 한글로는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듀오데넘이 12지장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주넘이 공장이고 일리움이 회장이라고 합니다. 12지장은 많이 들어봤죠. 12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소장의 그 각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가 소장인데 소장의 그래서 앞쪽부터 각각이 조금씩 기능이 다릅니다. 특정 영양분을 많이 흡수한다거나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 기능을 하죠. 아까 얘기했던 펩신 같은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 장에도 존재를 하는데 물론 다른 종류지만 펩티데이즈, 라이페이즈, 아밀레이즈, 리보뉴클레이즈인데 이 이름을 보면 각각이 뭐를 분해하는 효소인지 알겠죠? 요거는 단백질, 요거는 지방, 탄수화물, 핵산, DNA 같은 거. 예, 각각의 분해하는 그 물질들 타겟이 다릅니다. 이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이카보네이트 리치 주스라고 해서 이게 중화를 시켜줘요. 왜냐하면 위에서 넘어온 것들은 일단 굉장히 산성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중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중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효소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내부 그 장 내벽은 이거 보통 많이 브러쉬 보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빗자루 같이 생겼죠. 예, 이게 뭐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다는 뭐 보통 설명을 하는데 예, 뭐 정확한 이유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표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죠. 이렇게 브러쉬 보더에 그서 그 음식물 영양 성분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흡수가 일어나고 사실은 흡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 반응이라든지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요 한 줄을 이제 한 줄을 확대를 하면 여기서 흡수가 일어나는 그 브러쉬 보더 또는 빌라이라고도 해요. 여기를 확대를 하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요 하나가 요 기둥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요 하나하나가 이제 세포인 거죠. 예. 하나하나가 세포인데 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엔테로사이트라고 부르는 업소프티브 셀이에요. 그래서 요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의 기능은 뭐냐? 약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음식물이나. 예, 흡수하는 거고 보면은 위하고 아래가 다르게 생겼죠. 이쪽에서 있는 음식물을 이쪽으로 흡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를 해요. 예,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폴라라이즈 됐다고 하는 극화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위쪽하고 아래쪽이 모양이 다르다는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영양 성분을 한쪽에서 한쪽으로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그래서 업소프티브 셀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고블렛 셀이라는 것이 중간중간 박혀 있습니다. 비율은 적지만 고블렛 셀의 역할은 그 장 내부에 그 점액질이 있거든요. 그 점액질을 분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장벽을 보호하기도 하고 예, 뭐 흡수나 물질 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들어가 있는 부분을 크립트라고 부르고 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빌라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약물 흡수나 이런 것들은 다 요 위에서 일어나겠죠. 당연히 위쪽부터 접촉을 할 테니까. 크립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세포들이 계속 분열을 해서 요 위쪽으로 공급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위나 장 같은 경우는 외부 물질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세포 환경으로 따지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면 외부 물질이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고 안 좋은 것들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계속해서 음식이 들어오죠. 쉴 틈이 없어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부 물질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금방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그 위나 장벽 세포는 금방금방 교체가 돼요. 턴오버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세포들이 계속 죽어서 떨어지고 아래에서 세포들이 계속 공급이 돼서 올라와요. 계속 재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아까 각각의 영양 성분에 따라서 분해하는 효소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각각의 성분에 따라서 또 소화되거나 흡수되는 기전 메커니즘들이 좀 달라요. 특히 어떤 게 다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담당하는 엔자임이 다르고 또 하나는 담당하는 트랜스포터들이 달라요. 트랜스포터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확산의 그 확산을 통한 이동의 그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확산은 일단 속도가 너무 느리고 농도 구배에 역행할 수가 없어요. 즉 항상 뱃속의 농도가 높아야지 혈액보다 쉽게 말하면 뱃속 농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돼야지 쭉 이동을 하지 뱃속에서의 농도와 혈액에서의 농도가 같아지는 순간 확산을 통해서는 이동이 안 일어나죠. 그럼 중요한 영양 성분 같은 경우는 남김없이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흡수를 해야 되는데 농도가 비슷해지면 흡수를 멈추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또 트랜스포터가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트랜스포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인데 글루코스는 포도당이니까 인체의 기본적인 영양 성분이잖아요. 에너지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독자적인 트랜스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디움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라고 해서 SGLT라고 해서 이것도 종류가 뭐 1, 2, 3 이렇게 숫자가 붙어요. SGLT라는 게 존재를 하고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펩신이나 펩티데이즈가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가 됩니다. 지방 성분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카보하이드레이트나 단백질에 비해서 물에 잘 녹질 않죠. 예, 소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멀시파이를 해요. 이멀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작은 입자들로 일단 서스펜션 같은 걸 만들죠. 예, 그 지방 성분들을 그 커다란 덩어리를 일단은 쪼개가지고 예, 작은 이멀시피케이션 상태로 서스펜션 상태로 만들고요. 그걸 이제 글로불이라고 합니다. 라이페이지라는 엔자임이 화학적으로 분해를 하는데 그 페이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다른 과목 뭐 기초생물과학 기초생명학인가요? 아무튼 거기서도 그 지방의 구조를 배우죠.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패티 애시드 3개랑 글라이세롤이 붙어 있죠. 그걸 이제 분해를 해요. 패티 애시드로. 근데 패티 애시드 자체도 소수성이기 때문에 용해성을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일소르츠예요. 바일소르츠라는 게 이게 담즙산이죠. 예, 잠깐만요. 예, 담즙산이에요. 요거는 간에 의해서 분비가 됩니다. 간에 의해서 분비가 돼서 그 역할은 그 지방 성분 패티애시드가 잘 녹을 수 있게 용해도를 높여줘요. 디터전트 역할을 합니다. 예. 소블루빌라이제이션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그 흡수의 기전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가 장벽이고 장벽 세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폴라라이즈가 돼 있죠. 왼쪽하고 오른쪽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글루코스가 그냥 일반적인 확산으로도 들어오겠지만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사용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트랜스포터가 어디? 요 그림에는 없어서 제가 다른 그림에 넣었나? 잠깐만요. 예, 여기는 트랜스포터 그림은 없지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네. 앞 그림은 다시 그 첫 번째 그림하고 다음 장 그림은 겹치는 그림인데 약간씩 디테일한 게 빠진 것들이 있어서 두 개를 그냥 넣었으니까 두 개를 다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는 탄수화물이고 그죠? 탄수화물인데 여기 탄수화물 단백질 여기 또 탄수화물 좀 섞여 있네요 그림이. 예, 여기 또 단백질. 그래서 처음에는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펩타이드로 분해가 되면
흡수가 되고, 마지막은 지방이죠.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가 글라이세롤과 패티티 애시드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고, 이게 사실 중간에서 다시 또 결합이 돼요. 결합이 되고 다시 또 들어가서, 흡수될 때는 덩치가 크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진 부분을 또 설명을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트랜스포터가 존재를 하고, 이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종류가 뭐 액티브 트랜스포트,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 퍼실리테이티드 디퓨전, 이렇게 좀 심플 디퓨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죠. 심플 디퓨전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확산이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외부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멀시피케이션 했을 때 이런 마이셀들이 생깁니다. 작은 알갱이들이 지방에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요거를 다시 또 분해를 시켜주고, 라이페이지가 그 다음에 디퓨전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또 패키징이 일어나, 일종의 결합이 다시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가 되고, 요거는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건데, 일종의 다시 또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흡수돼서 또 몸 안에서 들어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카일로마이크론은 아까 여기 지방이 흡수돼서 다시 패키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흡수돼서 몸 안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트랜스포트 메커니즘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요 그림은, 자, 장세포 중에 그 흡수를 담당하는 세포, 아까 업소프티브 셀이라고 했던 거, 위쪽은 이렇게 뾰족하고 아래쪽은 평평한, 요런 그림이죠. 아까는 근데 요 세포 그림만 있었는데, 지금 요렇게 있는 요, 글자들이 뭐냐면, 요것들이 이제 트랜스포터예요. 여기 트랜스포터가 써있죠. 트랜스포터는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다르게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인플럭스 트랜스포터가 있어요. 인플럭스 트랜스포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음식물이나 어떤 성분들을 안쪽으로 흡수하기 위한 트랜스포터들이죠. 그게 당연한 거죠. 외부에 영양분들이 있으면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이게 폴라라이제이션 되어 있다는 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흡수를 한다는 거니까 이런 인플럭스 트랜스포터는 당연한데, 이플럭스 트랜스포터라는 것도 있어요. 이플럭스 트랜스포터라는 거는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트랜스포터가 또 있어요. 이건 왜 있을까요? 예, 흡수된 것 중에 안 좋거나 좀 잘못 흡수가 된 건 또 내보내야 되잖아요. 독성이 있거나 몸에 안 좋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몸에서 내보내기 위한 트랜스포터도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된 성분 중에 일부는 또 골라내서 밖으로 또 빼냅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약을 먹을 때 요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먹으면 약 성분이 흡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면 다행인데, 흡수가 된 다음에 요 인플럭스 트랜스포터에 잡혀서 다시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럼 그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효과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약을 개발하거나 테스트할 때 요 이플럭스 트랜스포터의 보통 기질이라고 얘기하는데, substrate, 요 이플럭스 트랜스포터의 타겟이 되는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의 타겟으로 만약 우연치 않게 잡히면 계속 잡혀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그림은 흡수된 성분들이 대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간에서 대사가 된다고 주로 했잖아요.
물론 간에서 대부분 대사가 되지만 요 장세포 내에서 대사가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설명한 거 다시 또 반복 그림이에요. 조금씩 말했듯이 디테일한 게 빠진 것들이 있어서 이게 반복돼서 나오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또 앞에 빠진 게 뒤에 있고 뒤에 없는 게 또 앞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조금씩 보면서 좀 합쳐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 성분을 먹으면 이렇게 큰 드럼렛이 있는데 요게 드럼렉 성분으로 들어오는데 여기가 아까 얘기한 이머시피케이션 단계예요. 바일 소스가 합쳐지면 이제 점점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지면서 용해가 되겠죠. 예. 그럼 라이페이즈 의해서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고 라이페이즈의 역할이 글라이세라이드랑 패티애시드, 글라이세롤이랑 패티애시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흡수가 되고 흡수된 게 요 안에서 다시 재결합이 되고 카일로마이크론 아까 리포프로틴이라고도 하는데 지단백질, 지방과 단백질이 합쳐져 있는 성분입니다. 지단백질로 합쳐져서 흡수가 돼요. 그다음에 그 지방 성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게 혈관으로 이동을 많이 안 하고 그 림프관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림프 베슬이라고 해서 림프 베슬은 그 혈관 순환 시스템하고는 또 다르게 별도의 순환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림프 베슬이. 림프 베슬을 통해서 주로 이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 좀 외울 것들을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따로 좀 스스로 볼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게요. 오늘 뭐 35분 정도 됐으니까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별거 없으면은 종료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